니체의 말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게 10챕터로 되어 있잖아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장에 이제 그 자신에 대하여, 그 다음에 2장에 기쁨에 대하여, 그 다음에 3장에 삶에 대하여, 이렇게 세 챕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10장에 그 사랑에 대하여 라고 이제 이것까지 낭독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그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낭독 모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저희가 그 들으실 수 있도록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이 책을 뭐 10챕터를 다 완독을 한다기보다 그냥 중간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이제 니체에 대한 니체 이야기를 해보는 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는 그런 이제 자리를 가지자고 저번 시간에 얘기가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정리하는 그 토론 모임이라고 말은 했는데, 토론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자기가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하려다 보니까 뭐 주제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복사를 해왔는데, 지금 여기 이 책을 니체의 말이라는 책의 표지하고, 그 다음에 목차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내용에 관한 그 책, 그 글들을 한 3개 정도 복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이제 니체의 말 표지를 보면은 이게 초엽 니체의 말 해놓고 프리드리 빌헬름 니체 이렇게 되어 있고, 시라토리 하루이코 역금, 그 다음에 박재현 옮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처음에 좀 무식해가지고 일반인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라서 니체 책이 뭐가 있는지 저는 뭐 그 짜라투스트라모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정도가 있다고 알았지, 저는 니체의 말을 하자고 하셨길래 저는 이건 니체가 지은 책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좀 창피하긴 한데, 저도 약간 초역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니체의 원본인 줄 네, 알았는데 원본을 이거를 역금이라고 돼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라토리 하루이코라는 이 일본인 학자분이 니체의 여러 가지 책들,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부터 해가지고 뭐 권력의 의지, 그 다음에 인간다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책들에서 그 글귀들을 뽑아서 이렇게 엮어 놓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아까 니체 말 해가지고 그 유군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저자 소개가 나온 거기 잠깐 나왔었는데, 시라토리 하루이코라는 사람이 이제 그 뒷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 종교학, 문학을 수학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리고 쓴 책이 성서 입문, 그다음 면학의 기술, 뭐 불교 입문 이런 책들을 쓰셨더라고요. 일본인 분이신데, 그러니까 보면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종교학자세요. 종교학자는 제가 이제 아이러니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제 대표적으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기 지금 이 역근이 시라토리 하루이코라든지 다른 서평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신을 죽었다고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중세에 있어서의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자체가 어떤 억압과 속박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내세를 전제로 해서, 다음 세상을 전제로 해가지고 현재에 있어서의 삶이 그 내세관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계관이라면, 그거 자체를 부정을 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신기하게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정교학자고 성서 입문 같은, 비즈니스맨이나 성서 입문 같은 책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서 입문 정도로 썼다면은 이분은 엄청난 기독교라든지 크리스찬이라든지 이런 거, 중립적일 수 있지만 학자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사람의 책을 이렇게 엮어놨어요. 근데 엮었는데 제가 느낀 감정은 이 책에 대해 서문에서도 나오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시라토리 하루히코의 책을 제가 다 읽지 않아가지고 예, 이 저도 여자분에 모르죠. 대해서 어떻게 평하기는 그렇지만 예. 그 일본 작가들의 책 중에서 특히 사랑하는 실생활적으로 유용한 책들을 일본 책들이 좀 많이 편해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짜집기 한 책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실망을 많이 했고 이 책의 말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수집한 책 그렇죠. 그런 거에서 그래서 좀 저는 좀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책이.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니체가 만약에 우리가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 니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어떤 니체를 그대로 읽을 수 있었겠지만 이 책은 시라토리 하루히코가 니체의 말들, 니체의 책들에서 뽑은 어떤 선집 같은 개념이라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몇 페이지냐 페이지가 안 나와가지고 들어가면 두 번째 장 보면은 이 여자가 이 책을 쓰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 보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대인의 절대가치는 돈과 이윤이라고 이 여자는 명시를 했잖아요. 두 번째 장. 돈과 이윤. 돈과 이윤. 그러니까 돈과 이윤이 현대에 살아가는 데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돈과 이윤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반박적으로 보여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과 이윤을 더 잘 벌어야 되지만 현대 살아가는데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 첫걸음 뭐 자기 뭐 존경심을 가지고 하루를 명쾌하고 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단어적으로 조금 니체의 전체적인 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조금 전체적으로 이 책이 좀 실망스러웠다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뭐 드린 말씀 제가 뭐 깜냥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시라토리 하루히코 이분이 이제 서평에다가 처음에 들어가는 말 서원에다가 니체라는 괴짜 철학자라고 해놓고 써놓은 글이 이제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보는 관점들을 적어놓은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전체적으로 니체가 기독교적 도덕이 지나치게 내세적이라고 비판하고 이 세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진리나 선, 도덕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해서 신을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니체에 대한 오해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치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거나 니힐리즘의 철학을 세상에 퍼뜨렸다라고 오해를 받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아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제시를 해준 그런 사람이지 니힐리즘. 그러니까 이거 니힐리즘이 뭐 허무주의라고 번역을 한다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니체의 허무주의 뭐 이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은 죽었으니까 허무하게 살았나 보다. 이게 무슨 나중에 뭐 쇼펜하우나 뭐 실존 이쪽으로 연결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것들이 써 있을 거라고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점을 또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힐리즘이 허무주의인데 그 허무가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듯이 허무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무라는 얘기죠. 빌허자에 없을 무자 해가지고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다 뭐 이런 정도의 허무주의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어떤 학자분들의 니체에 대한 평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현대인의 절대적 가치는 돈과 이윤이다 뭐 이렇게 적어 있지만은 신을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신이 없는 그러니까 가치관의 중세에 있어서 중세라는 시점에서 보면은 신이 없어진다는 거는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나 어떤 가치관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아노미 상태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보냈을 때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그 명료하게 니체가 이제 모든 이야기들을 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뭐 책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들으려고 자신에 대하여 뭐 기쁨에 대하여 해가지고 보내드린 거고, 그래서 이 책 그 시작부리 이제 편집 그 출판사겠죠 해가지고 이 뒷부분에 이 저기 뭐 커버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니체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새 문구가 뽑아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구가 이 지금 10챕터나 되는 많은 200몇 개가 되는 어떤 산문 중에 이 시라토리 하루이코가 뽑았다면 이 말이 이제 니체의 사상을 대변하는 말로 뽑아놓은 것 같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출판사나 옹기니 박재현 씨가 뽑았다면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니체의 사상을 응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신을 늘 개척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이 인생을 최고로 요약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인생이라는 거를 어떻게 요약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 그다음 그 두 번째가 중요한데,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 이 말이 이 인생을 다시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말이, 아까 그 이육군 선생님이 그 필로소피 소장부서 중에 강신주 그 씨의 그 철학 수업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책 맨 처음에서 소개를 하는 게 니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니체의 사상이 이제 영원 회귀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 같으면은 내세가 있으니까 지금에서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뭐 이렇게 좀 잘 모르지만 내세를 전제로 한 그렇게만 말하고. 그거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쳤던 거죠.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쓴 것 같은데 그 책에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니체의 사상은 영원 회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이 1만 년 뒤에 똑같이 그대로 온다. 그리고 2만 년 뒤에 또 똑같이 그대로 오고. 그래서 영원히 회귀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니체의 사상을 이해하면 쉽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근데 이제 지금 이 세상을,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게 지금의 주류의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까르페 디엠? 뭐 까르페 디엠, 나우, 지금 현재를 살아라. 그리고 뭐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하는 지금을 살아라.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통하는 얘기들인 것 같은데 거기다 니체를 가져와서 붙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체의 원래 사상이 이렇게 발전돼서 우리한테 들어오기보다는 현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니체의 사상 중에서 이걸 하나 또 갖고 와서 이런 말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술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시리즈를 보니까 뭐 니체도 있고 뭐 칸트도 있고 이 출판사에서 뭐 초역본을 해가지고 되게 말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출판사의 의도에 출판사의 의도에 낚이지 않았나. 이건 출판사가 뽑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출판사의 의도에 낚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보통 그 일본인들이 책을 만들 때 이런 방식의 책들을 많이 만들어요. 실용서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지하철에서 읽어도 그렇죠. 싹싹 뜯을 수 있도록.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장점이면서 그 단점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입문을 하는 사람한테는 가이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그 입문보다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좀 부족한 그런 이제 책이 되고, 또 이제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니체의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가졌는가. 물론 여기 이제 복사해놓은 부분, 짧게 이제 써 있어요. 짜라투스에서 말했다, 뭐 이렇게 방랑자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좀 되면은 원문도 같이 이렇게 좀 소개가 되면 이게 좀 어디에서 좀 더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면은 저는 이제 초역이라고 해서 한글로 이제 초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번역하는 뭐 일종의 이제 1차적인 뭐 원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자를 보니까 초자가 뛰어넘다 초자고 여기 초월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번역을 뛰어넘는다. 근데 일본어 사전을 한번 찾아봐도 초역이라는 명사가 없단 말이에요. 성수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번역을 했지만 이제 번역 이상의 그 다른 무슨 뜻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아마 초역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 출판사에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익숙지 않은 영문이죠. 어쨌든 저는 뭐 니체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고등학교 때 뭐 잠깐 뭐 해결책이나 뭐 이런 거 잠깐 봤던 그런 지식밖에 없는 저로서는 이 책이 니체를 딱 하자고 그랬을 때 들었던 생각은 우울하게 무슨 니체 이런 생각밖에 못했었어요. 저는 아는 게 니체가 뭐 시든 주관네, 뭐 허무주의, 니힐리즘 이런 거밖에 몰라서 그랬는데 이 책을 딱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느낌. 이제 뭐 이제 그걸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평가하는 건 이제 자기 몫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나쁘지는 않았다. 좋았다. 좋은 그 와닿는 구절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뭐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니체를 많이 접해보셨나요? 아니요, 저 못 접해서 그래서 사실 이 모임을 이렇게 보고 사실 니체의 말 때문에 사실 끌려서 여기 좀 깊숙이 있나 보다 해서 들어왔는데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책이 그런 책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얼른 버려야 될 책이구나. 그래도 이게 책이 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 책을 이제 읽는 모임을 갖기 위해서 어떤 책을 구입을 할까 비치해 놓을까 이제 여러 고민을 우리 황 대표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황 대표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오면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스테디셀러하고 베스트셀러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지점일 것이다 해서 이제 그 책들을 쭉 모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니체의 말이 들어갔고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낭독하자 했을 때 어떤 한 분이 니체에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니체의 말을 이제 읽기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걸 그럼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우리 인생 12가지 법칙 쓰신 분 그런 거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 책이 책도 있어요. 네,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도대체 왜 이 책이 열광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 젊은이들을 만나고 굉장히 열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열광을 하는 거의 기전은 유튜브더라고요. 그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사실 긁어주고 싶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거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이 내 목을 죄는 굴레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저는 되게 파격적이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죠. 되게 파격적인 잘 안 들어오죠. 젊은이들은 너무 속 시원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유튜브 방송을 읽고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들이라는 걸 했었을 때 그럼 이 유튜브의 방송과 책의 연관은 굉장하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 책 하나만을 봤을 때는 굉장히 책이 그 정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더 부연 설명하는 그 방송이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해해준다는 것 때문에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죠. 책은 그렇죠. 이제는 유튜버하고 책과의 관계가 저는 한 7대3 정도가 유튜버가 끝이 안 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로 와봤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뭐 니체의 말을 깊숙이 들어가면 한양 끝도 없이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읽으시는 분들이 부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볍게 타치해보자는 사실 이 소모임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일단은 다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실제는 니체가 그 당시에 그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 책에서 첫 줄이 그래요. 짜라투스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신을 죽었다라고 외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젊은이들 가족 귀찮아하죠. 그리고 결혼 귀찮아하고 자식 양육하는 거 귀찮아하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저도 집사람하고 그런 일 때문에 많이 다투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집에 있을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여성은 또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결국 양육 문제도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여성한테 가게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저는 집사람으로서 야 나도 대학 나왔는데 나는 맨날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애만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이제 피해갈 요량으로 그러한 이제 이상한 논리를 제가 하나 개발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논리 개발.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 엄마 아빠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 나는 없는 것이다. 나를 찾으려면 애시당초 결혼을 하지 말고 애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실제 젊은이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젊은이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고 또 기성세대가 되다 보면 기성세대들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요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험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TV나 강연에서 젊은이들한테 가정의 이런 것들을 무시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맛의 음식을 던져주는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경멸해요. 왜냐면 과연 그 사람들은 가족에 관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 때 가족 생활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 해놓고 그러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내가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은데 왜 떴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에 타당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책이 뜨는 지점에 이미 뭐가 떴었냐면 이진우 교수나 아까 우리 황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누구죠? 강신주나 이 양반들이 이 노자 장자 니체 가지고 떴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책이 많이 좀 팔렸었던 그런 시점에 이 책이 나왔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 그만큼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너무 각박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책이 이제 여하튼 이유를 다 막론하고 이 활자로 된 이것이 이제 그렇게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갔던 건데 실제 니체가 자신의 생각을 편 것도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히 모든 것을 회개한다는 그의 이제 주장하고도 맞는 건데 니체가 봤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나약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약하니까 사회 자체가 나약해지는 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을 했다는 것이 예수라는 절대자를 비판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세속화하고 타락화된 거예요. 기독교의 관료주의를 많이 꼬집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 젊은 친구들이 영혼의 구제를 받으니까 사실은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지 않고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당시의 기독교를 부인을 한 거예요. 당시의 기독교를 부인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결국은 기독교의 절대자인 예수를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의 정신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비극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니체는 그리스 문화를 두 개로 봐요. 하나 아폴론적인 문화와 그 다음 디오니스적인 문화 두 개로 보는데 아폴론적인 문화는 쉽게 얘기하면 이성적인 것이 중시되는 그런 사고예요. 그 디오니스적인 것은 이성보다는 감성, 감정.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파티를 하고 즐길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거기서 오는 어떤 이 일체감이라든지 우리가 머리로 우리는 이런 공동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하나가 됩시다라는 그런 일체감이 있는 반면에 디오니스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파티나 놀이나 이를 통해서 굳이 말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일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말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서 일체감을 갖고 있는 집단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그리스의 그런 근데 일단 그게 쉽잖아요. 회식 문화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그렇죠. 하나 갖고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체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를 통해서 유럽의 강인함을 찾을 수 있고 독일의 강인함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좋았는데 문제는 니체가 이제 나중에 돌아버렸어요. 그렇죠. 왜 돌아버렸냐면 절대자를 부인해놓고 디오니시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정신사를 쭉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스트롱, 그 강한 사람, 강한 존재, 그래 영웅,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절대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대자 모습이 바로 자신이 절대자인다라는 그런 이제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그 정신사를 보면 언제부턴가는 몰라도 절대자라는 존재의 기위를 하면서 또 그거를 부인하면서 또 다시 절대자에 기여하려는 그런 논리적인 모습들이, 그러니까 생각의 모습들이 유럽의 이제 정신사에 이제 보이는 것을 니체를 통해서 얘기를 이제 해볼 수 있는데, 니체는 상당히 그 오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니체를 통해서 서구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유로 이제 흘러가는데, 실제 이제 니체가 히틀러가 니체를 좋아했다, 혹은 히틀러가 니체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니체가 많이 특히 이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니체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또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유럽의 지성사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우리 그 지구사의 어떤 패턴이, 생각이라는 게 이성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하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이러한 문명을 가져왔지만, 이걸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합리성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적대시 돼버리고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그러한 이제 문제점에 빠지게 되고, 그로부터 빠져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합리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이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리고 합리성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도를 해준다는 점에서 이제 현대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니체 자신도 또 다른 하나의 절대자를 만들었고, 그 절대자에 귀의해야 된다는 어떠한 이제 일종의 압박감이나 필연성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다는 점,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종교적인 모습이고, 결국은 또 다른 하나의 종교로부터의 소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게 두 가지의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동양에서는 조금은 달라요. 노자하고 장자하고 연결해서 하는 이유는, 니체가 얘기하는 이 허무주의적인,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라도 그 무적인 요인이 이제 노자의 도덕경이라든지 불가의 어떤 공개념과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좀 있는 많이 것 다르지 같아요. 않나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애시당초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의 그 상황하고 불교나 노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의 상황이 전혀 달라요. 맥락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할 이제 필요성이 좀 있죠. 그래서 니체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은 점과 장점, 단점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측면이 이렇게 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아마 그 이야기에 이어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철학을 전공하신 분의 얘기를. 철학 전공하셨어요? 저는 이제 철학, 정치 사상인데, 저는 이제 동양 쪽이고. 네. 그래도 얘기가 아무튼 좋은데,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 좀 할게요. 저는 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아까 합리주의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군대 가기 전에 무슨 철학 사회사상 책 같은 걸 하나 잠깐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데카르트의 그 코기토 뭐 에르고시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반성적 회의라고 하고 이게 이 반성적 회의라는 말이 그 주변에 나 말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 말고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해봐라. 이게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라 이 말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니체가 당시에 어떤 절대 가치, 중세적인 어떤 가치를 부정했다면 이거와 연관성이 좀 있나요? 데카르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가 합리성, 네, 그래도 합리성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합리성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연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갑자기.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데카르트식의 합리성과는 다른 합리성을 그 니체는 얘기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성작용에 따른 합리성. 그럼 이성이 뭐냐? 이성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인데 뭐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냐?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힘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면 플라토와 아리스토텔이 있었던 시대에 이전에는 사람과 동물의 구분을 놓고 봤을 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동물하고 사람이 구분이 되고 플라토와 아리스토텔에게 특히 아리스토텔에게 있어서 단순히 사람이 생각만 한다 해서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조도순 같은 애들도 생각을 하는데 걔를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경우 그걸 이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이성에 바탕을 둬서 생각을 해서 결론에 도출했을 때 그것을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합리적인 게 홉스에 가서는 좀 달라져요. 홉스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그거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성이라고 하고 그거에 바탕된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그것을 합리적이고 합리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중세에서의 합리성은 뭐냐면 신의 뜻을 신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없어요. 신이 생각을 해주고 판단을 해줘요. 그리고 중간에 사제들이 그거를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한 걸 따르면 돼. 그러니까 중세의 이성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고 인간들한테는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을 해석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때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죠. 문자가 발전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책을 읽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거죠. 그 당시 때 기독교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사제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보고 판단했을 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기독교를 보면 안 되고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아무나 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이 해석한 거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게 합리적인 게. 근데 데카르트가 이제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러해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냐면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개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책을 접할 수 있었고 특히 영어로 독일어 각각 번역이 될 수 있었다라는 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바뀌어졌는데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이성의 바탕을 둬서 합리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브라질의 그 무슨 축제죠? 그 카니발인가요? 브라질 그걸 생각하시면 돼. 거기 뭐 아주 그냥 엄청나죠. 근데 그러한 일종의 일체감들 우리가
뭐 옛날에 저 뭐 줄다리기 같은 거 그럴 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순간 일체감이 되는, 그건 어떤 설명할 수 없고 말로써 접근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이 하나의 일체감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비이성적인 것, 그러니까 이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아닌 것으로서의 합리성인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든다든지 유대감을 갖게 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데카르트가 이제 회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카르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모든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원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림자나 혹은 왜곡된 형태일 것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들어가요. 그 이제 플라토가 동굴의 우화를 얘기하면서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서 동굴 안에 있는 세계가 허상의 세계라는 걸 깨닫는 과정을 철학으로 얘기했듯이 데카르트의 회의적인 것도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왜곡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질문하다 보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철학의 능력이고, 이런 생각의 능력, 생각의 과정이 바로 합리적인 거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그대로 보는 것이 그 문제를 이해하는 지름길인지 원래의 방법인지, 아니면 그것을 먼저 부인하고 보는 것이 나은 것인지, 뭐 이러한 그 질문들을 데카르트가 던져본다 생각하면 되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될 거예요. 니체에게 있어서는 니체가 합리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합리성 안에의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고 우리한테 그걸 보게끔 해주는 거고, 우리가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합리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니체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 그 합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합리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합리성 속에 비합리성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례, 관습, 뭐 가족제도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합리적인 모습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또 그 사회를 같이 볼 수 있는 일종의 퀘스천을 던져준다 라는 점에서 니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퀘스천을 던져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니체하고 데카르트는 같은 철학자로서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데카르트나 홉스나 뭐 이런 사람들 계모, 합리 뭐 이런 걸 하면은 중세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맥이 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렵지만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되고 있고 지금도 발전되고 많이 있는 세상 아무튼 항상 어렵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니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해도 되네? 아니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고 해서 어떤 그 정통 크리스찬들한테 많이 비판을 받았을 텐데, 이제 보통 비판이 뭐 허무주의네 뭐 이런 것들은 잘못 이해돼서 그렇다고 하고, 그럼 만약에 기독교나 어떤 신실한 어떤 그런 쪽에서는 니체를 어떻게 비판을? 니체를 상당히 험하게 비판해요. 어떤 식으로, 어떤 논리입니까? 그냥 신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신 절대자를 부인했다는 그 자체, 네. 그리고 자기가 결국에는 그 자리를 대신 가려고 했다라는 것, 자기가 대신 가려고 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죠. 불만이 이제 크고, 기실 그 당시에서 니체에 대한 불만은 그 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오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고, 교황과 이 소위 이제 국왕이 분리되면서 교황의 힘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대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기독교의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위 이제 개신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구교에 대한 어떤 그 실망들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전향을 하고 개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 개신교가 니체가 사는 그 지점에서는 오히려 타락화되고 더 세습화되고 권력화되고 관료화되면서
사람들이 종교를 감으로써 거기서 구원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짜라투스를 통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를 비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 개신교를 포함해서 그들은 니체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당시에는 당연히 그랬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니체의 논리 자체를 바꿔 봤을 때는 니체가 절대자를 부인을 했다라는 점, 그것은 기독교에서 용납될 수 없고 그러면서 그 절대자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했다는 점, 이 점이 이제 가장 비판의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옆에 이제 기독교적인 비판이네요. 그럼 그렇죠. 절대자를 자기들의 신을 죄송해요, 자기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부정했다는 거에 대한 비판이라면 기독교에서 그렇죠. 하는 비판인 거죠. 이건 뭐 그 이상의 뭐가 있나? 어떻게 보면 이슬람에서도 니체를 좋아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절대자니까. 그 니체의 이제 또 다른 영향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종의 이제 근대적인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해석할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려는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노력들 중에서 그러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 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대 이후에 이제 세팅이 되기 시작하는데 니체의 영향을 받거나 니체의 이런 사유 방식들은 기존의 관습이나 기존의 구조나 체제에 대한 일단적인 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탈구조적이고 탈체제적인 이러한 어떤 성향으로 가게끔 하는 유인책이다라는 점에서 근대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니체는 상당히 좀 경계되는 사람으로 평가되죠. 우리가 이제 니체의 말, 또 젊은이들이 니체의 말에 빠지는 것은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존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논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무 이런 거보다는 혁명적이고 진보 뭐 이런 쪽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뭐 히틀러처럼 니체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억울한 거죠. 뭐 니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자기가 히틀러 생각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는데 갖다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아무튼 아직 어렵긴 한데 일단은 정말로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 있으신가요? 네. 어떤 문구가 제일 좋으셨습니까? 이 책에서. 아, 저요? 네. 저는 그 말이 제일 와닿던데 시작과 관련한 제가 지금 하지 못했는데 이 삶의 그건가? 시작되게 딱 나오네요. 음에 대하여 조금 있었는데 시작 기쁨 그러니까 뭐 좀 찾지 못하겠는데 그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다 뭐 이런 저번에 우리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저도 살면서 이제 방황했던 시간도 있었고 되게 막 주저하고 뭐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고 막 이랬던 시간 저도 좀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저 말이. 찾아봤는데 이게 문구가 정확하게 시작하기에 시작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짧은 문구인데 이 사업하는 사람한테도 이게 항상 뭔가 새로운 거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제 리스크 판단하고 이게 조마조마하잖아요. 동들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용기를 줘요. 제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작은 위험하죠.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한 건 맞죠. 뭐가 됐든 뭐가 들어가니까 투입이 되니까. 근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뭐 가치를 니체의 사상이 딱 일관되게 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서 좀 평화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화장실에서 딱 보는데 어느 날 저처럼 딱 하나 박히는 뭔가 문구가 하나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공작 같다는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이솝 유화에서 네. 다 아름다운 기법 네, 다 네, 뽑아가지고 우아해진 공작이 된 것처럼 네. 사실 이게 모두가 다 니체의 네, 말일까라는 저는 네, 첫 번째 네. 퀘스천 마크가 있고 네. 지금 사람들한테 격려해주고 싶은 말들로만 네, 딱 각색을 했구나 네, 그런 네, 생각을 네.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니체의 말보다 올더스 헉슬리가 쓴 영혼의 철학이라고 있어요. 네, 그 네. 책이 훨씬 더 네. 만약에 이렇게 이런 류의 책을 읽고 싶다면 그런 영원한- 류의 책을 훨씬 더 영혼의 철학. 네, 영혼의 올더스 헉슬리가 쓴 그 책을 강추하고 우리는 싶거든요. 없는 책인데 저기. 다음에 책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그걸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책방에서 이렇게 사람들 의견 묻고 하기에는 좀 정신 없을 것 같아갖고 이런 식으로 정할까 하고요.